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많은 걱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병 환자분들, 그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약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약은 현상 유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면 당뇨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은 바로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음식으로 당뇨 치료하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당뇨병이 처음 저에게 찾아온 게 2009년에서 2010년 지나가는 그때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돌이 갓 지날 무렵에 당뇨가 왔다는 걸 알게 됐는데 진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양방 의료계의 진단을 받는 게 필수였었죠. 야, 내가 한의사인데 이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꽤 많이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먹었던 기억이고요. 그 이후에는 한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의서 뒤지기 시작하고요. 또 제가 직접 약을 조제해서 달여서 먹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됐었죠. 처음에 제가 당뇨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제 몸에 이상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당뇨라고 의심하지 못한 다른 것들이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한 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됐었거든요. 이 피로감을 없애려면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한 증상이죠. 손을 하나씩 펴요. 그리고 나서야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알고 보니 그게 당뇨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염증이 복구가 안 돼서 밤사이에 생긴 염증 때문에 이 인대들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대를 하나씩 뜯어주고 나야 그 다음에 움직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당뇨 때문인지 몰랐어요. 또 다른 증상 하나는 점막 부분 있잖아요. 코 안이라든지 아니면 입 안이라든지 이런 곳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겁니다. 내 몸이 조금은 피곤하고 면역력이 좀 떨어졌나 보다 라고 정도 생각을 했죠. 근데 내과 원장님하고 밥을 먹게 됐어요. 그때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들이키고 있는 모습을 내과 원장님이 보신 겁니다. 왜 물을 이렇게 드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게 갈증이 생기네요. 그걸 내과 원장님은 바로 알아채시더라고요. 이따가 밥 먹고 나서 따라가서 혈액 검사를 했죠. 그런데 그때 혈당이 375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뇨가 왔을 때 전조 증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몇 가지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여성분들 생식기에 염증이 생기는데 당뇨 때문인 거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이 높으면 시조골이 다 약해지고 잇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 할 때도 치과 의사분들은 혈당 검사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약한 조직, 연부 조직에서 생기는 염증들이 당뇨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이거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면 당뇨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변화입니다. 생활습관의 교정이 없이 당뇨를 극복하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당뇨병의 원인을 음식 중독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한 음식을 내가 너무 많이 편식을 해왔다 라는 뜻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반면에 동양 의학자들은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주식에 대한 장기간의 편식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난치병들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병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주식에 대한 중독 현상이 당뇨병을 만드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드셨던 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한국인이라면 정제된 탄수화물, 즉 백미에서 다른 잡곡류로 바꾸는 것,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일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잡곡도 내 몸에는 괜찮은 것일까? 라는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상상하지 못한 정도의 양만으로도 내 몸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충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서 내 생활의 식습관, 그 중에서도 주식의 비율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 변화의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은 첫 번째 닭곰탕입니다. 닭곰탕 그냥 국물까지 들이켜도 제 혈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없이 그냥 닭곰탕만 한 그릇을 다 먹었거든요. 그동안 잘 떨어지지 않던 혈당이 잘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닭곰탕이 내 혈당을 이렇게 착하게 만든다고?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혈당 조절의 비법은 음식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저는 음식과 관련된 책을 엄청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콩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게 녹두가 될 수 있고 팥이 될 수 있고 검은콩 내지는 청국장이 될 수도 있죠. 단백질 음식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간이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간세포를 재생하기 위한 충분한 재료가 되어주는 그런 단백질 음식들은 내 몸에 해독 작용을 도울 수도 있고 혈당을 높이지도 않아서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요, 동치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빼놓지 않고 드셔야 될 반찬이죠. 김치. 정말 맛있는 김치는 밥도둑과도 같습니다. 근데 김치가 가지고 있는 짠맛, 매운맛, 이 두 가지 맛은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 밥을 부르는 반찬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식품은 필요하고 그 김치 중에서도 동치미를 드시면 가장 적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동치미를 추천드립니다. 동치미는 무가 주 재료죠. 무가 가진 장점들 외에도 동치미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근육을 키워야 되고 근육 안에 들어있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연료를 잘 공급을 해줘야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동치미에 들어있는 이 신맛을 구성하는 유기산이 세포 내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땔감이 될 수 있거든요. 맛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소로도 동치미가 제격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음식은요, 조개류입니다. 다른 소고기, 돼지고기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지방 함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만 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죠. 비타민 12라고 알려진 그 영양소도 중요한데 조개류, 특히 홍합이나 굴에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혈액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싱싱한 조개류를 많이 드시는 것이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음식은 버섯입니다. 버섯에 탄수화물은 거의 없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종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면역력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섯은 두 가지 방식으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 큰 버섯이 있어요. 영지버섯, 운지버섯 이런 것들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더 유리하고요. 새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가시 좀 작고 대가 크죠. 왜 고기 구울 때 같이 주는 팽이버섯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가 굵고 큰 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더 특화된 버섯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드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 네 가지 음식들의 특징 하나로 조금 말씀드리면, 혈당을 높이지 않을 뿐더러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해독작용을 한다는 것, 이건 간을 튼튼하게 한다는 얘기고, 당뇨 환자분들에게 간이 왜 중요하냐? 간은 혈당을 만들어내는 장기이기도 하고 혈당을 저장하고 근육을 키워주는 장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고픈 식단 유지하지 마시고 혈당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분들 피하셔야 될 것이 두 개만 꼽자고 하면,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코티졸이라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이 바로 부신피질 호르몬이고,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그거는 혈당도 높이고 몸에 안 좋은 호르몬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원래 좋은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단지 환경이 바뀌어서 그 호르몬의 영향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상황들은 이런 상황들이죠.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슈퍼맨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한테 꾸지름을 받았어요. 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 싸매고 가만히 있죠. 안 움직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어떻게 해서든 내 팔다리 근육을 마구 움직이라고 하기 위한 대비책인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그때 올라간 혈당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췌장이 인슐린을 마구마구 분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대처하려고 나온 혈당들을 몸의 주인이 쓰지 않고 있으니 췌장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당뇨병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움직이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빈 공간에서 그냥 걷기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집안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주부님들 거실을 터벅터벅 걷기라도 하세요. 제일 좋은 건 운동장에 밖에 나가서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까지 걷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운동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 당연히 많이 있으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의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할 때 한숨이 나오잖아요. 한숨을 길게 내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심장이 좀 천천히 뛸 수 있도록 혈압지수가 올라가는 그 상황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생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심장을 움직이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항진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안정시에 작동하는 신경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교감신경이 다운이 됩니다. 한마디로 심장을 좀 천천히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운동을 할 수 없는 스트레스 받은 상황, 그냥 숨을 크게 내십시오.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게 포인트예요. 적어도 10초 이상. 들이마실 때는 가슴이 펴지는 만큼만 들이마시면 됩니다. 과하게 심호흡으로 들이마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쉬는데 지금 배가죽이 붙었어요. 그리고 흉곽이 다 쪼여지고 있습니다. 내 폐에 남은 한 방울의 공기도 다 내보내겠다는 의지로 쥐어짜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는 건데요. 내가 숨을 이렇게 내쉴 때 호흡 근육이 수축하면서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게 운동하는 방법, 나의 호흡근으로 호흡 운동을 해라. 스트레스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피하셔야 될 것, 수면 부족입니다. 모든 질환에도 당연히 몸의 재생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수면이라는 생리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잠이라는 건요, 팔, 다리, 머리에 몰려가 있던 혈액이 내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낮에는 팔다리와 머리 두뇌 회전을 하기 때문에 혈액들이 하지 말단으로 퍼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때는 어떻습니까? 누워서 가만히 있다는 그 상황만 생각하셔도 이제 팔다리, 머리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혈액이 남죠. 여기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내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장기가 이 혈액들을 받아낼까요? 심장일까요? 아닙니다. 심장은 펌핑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폐입니까? 아닙니다. 위장, 췌장, 당연히 아니겠죠. 남은 곳 간입니다. 간은 생리적으로 1.5배까지 자기 몸집을 키울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스폰지 역할을 하는데, 간이 혈액 덩어리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은 혈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이 잘 오려면 간이 그 혈액들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간이 그 혈액들을 잘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간 조직 내에 지방이 껴있으면 빈자리가 없겠죠. 혈액을 다 못 받아냅니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간염이 있으신 분들,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 혈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을 편안하게 하는 게 숙면을 취하고 잠을 오래 깊이 잘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뭘 드셔야겠습니까? 해독에 좋다는 음식들, 수면에도 좋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머리에 있는 혈액들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뇌가 쉽게 잠에 빠진다라는 것. 그 원리에 따르면 가장 멀리에 있는 발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잠을 잘 자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족욕하시면 좋습니다. 족욕이 힘드시다 그러면 온찜질기 같은 걸 올려두시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많은 걱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병 환자분들, 그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약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약은 현상 유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절대 나의 지친 췌장에 보약이 되거나 나의 떨어진 혈당 조절 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약이 아닙니다. 왜 굳이 힘들게 그렇게 음식 가려 먹고 운동하고 사느냐? 간단하게 당뇨약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 그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당뇨약을 믿고 계시다가는 결국은 그 당뇨약이 인슐린으로 바뀌는 때가 오고요. 그래도 또 깨닫지 못하시면 그 인슐린의 용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의 몸은 당뇨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치솟게 됩니다. 잘 관리만 되면 평생 나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병이라는 것 생각하셔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 절대 효과 좋은 당뇨약만 믿고 계시지 말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근본적인 나의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당뇨 환자분들이라도 백미를 가끔은 드실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혈당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백미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미 지으실 때 이것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식에 대한 중독 현상이 당뇨입니다. 그동안 30-4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주식이라는 편식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20-30년 동안 내 입에 딱 맞는 내 몸에 정말 좋은 에너지원인 음식이 바로 흰 쌀밥이었지만 왠지 모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쌀밥을 우리 몸은 거부하기 시작한 때가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의 발생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백미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인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는 설탕을 포함한 정제된 탄수화물의 소비 증가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백미를 드시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습관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김치 하나에 밥 넣고 드시는 분들, 당뇨에도 정말 좋지 않은 식생활 습관인 겁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물론 고기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두부나 콩만이라도 아니면 달걀이라도 곁들여서 드시는 생활 습관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예전에 그 어머님들은 주방에서 선 자세에서 국에 밥 말아서 그냥 후루룩 드시고 끝내셔야 됐을까? 그렇게 드시는 경우에 식사가 5분 안에 다 끝난다는 게 이게 또 혈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은 최대한 천천히 드셔야만 췌장에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는 생활 습관도 최악의 습관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백미를 이런 식으로 먹으면 이건 또 최악의 섭취 방법이 됩니다. 그냥 떡 몇 개 집어 드시고 끝내는 식사법입니다. 이건 그냥 국에 밥 말아서 드시는 것보다 더 좋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혈당을 올리는 음식인 백미를 드시는데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도 치대서 떡으로 만들어 드신다? 혈당 상승 속도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떡만큼 간편한 간식이 어디 있느냐? 떡 드셨는데 나 밥 안 먹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떡은 백미보다 혈당을 더 많이 올리는 음식이고 요만한 떡 요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탄수화물 섭취량 그리고 혈당 상승 속도는 최고를 찍을 수가 있다는 것. 이런 최악의 요인들을 피하셔야 당뇨 환자분들, 당뇨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라도 백미를 가끔은 드실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혈당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백미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미 지으실 때 이것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입니다. 백미 2컵 기준으로 하면 주먹만한 무 하나, 채를 썰어서 밥 지으실 때 같이 섞어서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무에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평상시보다 밥물은 적게
잡으셔야겠죠. 딱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밥을 이렇게 휘휘 처음에 주걱으로 섞지 않습니까? 이 섞는 동안에 채썬무는 거의 녹아서 밥에 스며들 정도로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떠서 드셔보셔도 그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드러우면 혈당에 더 좋지 않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무는 모든 탄수화물을 해독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세종대왕께서 편찬하신 의서가 있는데 향약집성방이라는 의서이거든요. 이 의서에 보면 무의 효능이 나오는데 밀가루 독을 해독한다라고 나옵니다. 밀가루 독이라 함은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독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를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밀가루의 특정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 방법까지도 향약집성방에 나옵니다. 소개해드리자면 수제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수제비를 만들 때 밀가루를 물을 넣고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일체 쓰지 않고 무만 갈아서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 반죽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수제비를 먹습니다. 쫄깃쫄깃한 거 어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감도 일반 수제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반죽도 잘 되고 맛도 좋은데 식이섬유가 다량으로 포함된 밀가루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많이 드시는 것에서는 소용없습니다. 과식 앞에 장사는 없다는 것,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당뇨 환자분들 가끔 드시고 싶은 백미, 가끔 드시고 싶은 수제비 드실 때 이렇게 물을 섞어서 넣으시면 조금은 건강하게, 조금은 안심하시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이렇게 추운 계절에 무와 함께 꼭 넣으시면 좋을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도라지입니다. 특히나 중장년층 이후의 당뇨 환자분들이 무와 도라지를 넣은 밥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도라지가 가지고 있는 사포닌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기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질환이 바로 폐렴입니다. 중장년층 이후의 분들은 기관지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셔야 건강 유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 폐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도라지를 무와 함께 밥에 넣어서 드시는 것, 이게 좋은 폐 건강 그리고 혈당 건강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잡곡밥을 드실 때도 무와 도라지를 넣어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도라지 무밥 이제 맛있게 만들어서 드실 생각 중이실 텐데 여기에 하나만 더 해서 드십시오. 그러면 정말 건강하게 혈당 건강 잡는 한 끼 식사 완성이 되거든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나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그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에 달걀로 환산하면 12개를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달걀 12개,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12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달걀 하나는 우유 한 팩과 단백질량이 같아요. 우유 한 팩은 두유 한 팩과 단백질량이 같습니다. 달걀이나 우유나 두유나 같은 단백질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루에 12개를 이 세 가지 중에서 맞춰서 드셔도 돼요. 달걀 4개, 우유 4컵, 두유 4컵.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 생각 드실 거예요.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매 끼니에 어떻게 해서든 단백질 4개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는 거. 달걀 후라이를 드시거나 달걀찜을 드시거나 아니면 계란말이를 드시거나 달걀 1개 분량 드실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곽두부 있잖아요. 그거 3분의 1 드실 수 있죠. 콩으로도 대체가 됩니다. 또 하나 고기나 생선 손바닥 반만큼 드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드시고 나서 우유나 두유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 식사 후에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4가지가 채워지거든요. 이걸 하루에 3번 드셔야 됩니다.
가끔 단백질 보충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단백질 보충제에 1일 섭취 분량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품마다. 그 단백질 보충제의 1일 섭취량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모두를 섭취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니에요. 한 끼에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1일 섭취량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 참고하신다면, 단백질 보충제로 하루 단백질량을 다 채우겠다 그러면 3번을 드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부, 그리고 고기, 생선, 우유 이런 거 먹는 것보다 단백질 보충제 하루에 그냥 3번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주의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가 되면 독소가 가장 많이 생기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요소라는 독소가 생겨서 그걸 배출하기 위해서 간과 콩팥이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는 장기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현미가 좋다고 현미를 가루내서 현미 가래떡을 만들면 아무리 좋은 현미라도 현미의 장점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같은 원리에 의해서 단백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백질을 가루 형태로만 계속 섭취하시면 간, 더군다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단백질 보충제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기본이고, 여기서 어쩌다가 내가 한 끼 단백질량을 놓쳤네? 그럴 때만 단백질 보충제를 간혹 가다가 보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섭취도 충분하고 도라지 무밥도 아주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건강 식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백미는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어쩌다가 드실 때 제가 도라지 무밥 드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평상시에 난 백미 안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밥이 있습니다. 바로 녹두팥밥입니다. 여기 백미 안 들어갑니다. 다른 잡곡도 안 들어가고요. 그냥 녹두와 팥만 들어가거든요. 녹두가 생각보다 팥보다 잘게 부서지거든요. 이 두 가지 조리 시간이 조금 달라요. 팥을 먼저 한번 삶은 다음에 불린 녹두하고 같이 넣어서 밥을 지으시는 게 이게 팁입니다. 그렇게 해서 녹두팥밥 만들어 드시면 혈당 정말 착하게 나올 겁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룽지를 먹어도 되느냐 질문을 주시는데, 누룽지 생각보다 혈당 많이 올립니다. 화기를 많이 받을수록 소화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누룽지는야말로 밥보다도 뜨거운 기운을 많이 받은 거라 소화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중장년 이후에 분들은 밥 한 끼 거하게 드시고 누룽지 끓여서 숭늉처럼 마시고 알갱이까지 다 드신다? 그럼 밥 2끼 드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당뇨 환자분이시라면 혈당을 급속히 치솟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룽지를 당뇨 환자분들이 드실 때 주의하실 점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누룽지 이렇게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누룽지 미역국을 끓여서 먹습니다. 굴이 제철이잖아요. 누룽지 굴 미역국 한번 꼭 끓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데 굴이 아니라 그냥 조개 넣으셔도 좋습니다. 보통은 그냥 냄비에 하신 분이라면 누룽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미역 넣고 거기에 양념 같이 해서 조금 둘둘둘 볶다가 육수 넣고 물 넣고 해서 평상시 끓이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누룽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누룽지를 따로 준비해 놓고,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한 끼니로 드실 만한 누룽지 양은 20g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양이죠. 손가락 2마디짜리 2개 정도 될까요?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도 충분히 탄수화물 섭취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당뇨 환자분들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서 꼭 빠져서는 안 될 게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이 있을 때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어야만 당뇨 환자분들의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과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시고, 과일을 이미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과일이라 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그 과일은요, 당뇨가 없는 분들의 건강에 좋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당뇨인들은 과일 섭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이거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과일은요, GI 지수라는 게 있어서 이 위에 있는 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 요 아래에 있는 과일들은 당뇨인도 먹어도 괜찮은 과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맞는 이유는 양 끝단에 있는 것, 그 중에서도 끝단에 있는 것들은 혈당을 공통적으로 크게 올리는 특징을 발견할 수는 있는데 이게 중간대에 있는 애매한 과일들은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과일 드시는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과일 테스트를 하고 드시라는 겁니다. 과일 80g을 준비를 합니다.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크기의 사과 4분의 1쪽 씨 빼고 그 분량 정도가 눈대중으로 80g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식사 때 같이 과일을 드시고 식후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과일에 대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2시간 혈당이 얼마 나오는지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식후 혈당을 쟀을 때 50 이상 넘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 그 과일은 합격입니다. 근데 50 이상 혈당이 치솟았다 그러면 사과 4분의 1쪽 분량 먹었는데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 그런 과일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거, 이거 꼭 한번 기억하시고 테스트 해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GI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먹여보고 혈당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측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지수가 GI 지수예요. 결국 내 몸에 맞는 게 있을 수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포인트입니다. GI 지수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아시고 나만의 GI 지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혈당 많이 올리는 과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혈당 많이 올리는 과일 3가지 꼽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인애플, 두 번째 바나나, 세 번째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 테스트를 했을 때 이 3가지 과일은 동일하게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특히나 바나나 자주 눈에 띄실 텐데 그 눈에 보인다고 드시지 마세요, 당뇨 환자분들. 나는 당뇨가 있어서 과일 내 몸에 좋지 않아, 나에게 맞는 과일은 크게 없더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 입이 심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는 드셔야 될 때가 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맛있는 과일 먹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간식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고도 확인을 했고 다른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간식이 있습니다. 그 간식은 바로 치즈입니다. 치즈라고 하니까 너무 서양적인 냄새가 난다. 다른 간식을 추천해 드리자면 반건조 오징어입니다. 마른 오징어는 내가 치아가 약해서 먹기 힘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방울토마토 추천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떠먹는 두부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것도 드실 수 있는 간식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견과류 있죠. 견과류 아주 훌륭한 간식입니다. 하루치 포장돼서 나오는 견과류 있잖아요. 그 견과류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크랜베리나 건포도 들어있지 않은 견과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크랜베리나 건포도 들어있지 않은 건강한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근데 밤에 주무셔야 되는데 저녁 식사는 일찍 맞춰야 된다고 알고 계셔서 5시, 6시쯤 맞췄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이거죠. 이때는 그럼 뭘 드시는 게 좋겠느냐? 고깃국 한 그릇입니다. 소고기 미역국도 괜찮고요, 오징어 묵국도 괜찮고요, 시금치 조개국도 괜찮고요. 그냥 국 한 그릇을 밥 없이, 반찬 없이 그냥 드시고 주무셔 보십시오. 든든하게 혈당 올리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은 뭐니 해도 당뇨인이라면 주의하셔야 될 음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내 몸을 만들고 나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음식이었지만 당뇨가 생긴 이후부터는 그 밥이 나와 이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밥심이 아니라 단백질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게 당뇨인들의 숙명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에는 2가지 종류가 있죠. 유산소 운동 그리고 무산소 운동 2가지로 나누는데 당뇨 환자분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고 하면 무산소 운동이 없이 주구장창 그냥 걷기만 하신다는 건 그렇게 효율적인 건강관리법은 아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근육을 만들 수 있어서 도움이 되죠. 근데 근육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꼭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면 내가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들을 근육이 소비를 해서 혈당을 낮출 수 있어서 좋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근육은 혈당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근육이 혈당을 저장을 해놔야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변하는 혈당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 근육을 늘리기 위한 운동 생활 습관은 식생활 습관과 함께 같이 가져가 주시는 것이 당뇨인의 건강 관리에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췌장이 약해졌다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식곤증입니다. 봄철에도 식곤증이 자주 찾아오는 계절이기도 한데 췌장이 약해졌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췌장의 보약들을 쓰게 되죠.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췌장이 약하신 분들이 좀 잘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 식곤증이 생기는 분들은 혈당이 조금 불안한가 체크하실 필요 있고,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뭔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때 하셔야 될 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유산소 운동 그리고 무산소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유산소 운동은 숨이 헐떡헐떡 거리면서 하는 운동이고요. 무산소 운동은 숨을 한번 참고 힘을 내는 운동이 무산소 운동이에요. 걷기는 숨쉬기가 편하죠. 그리고 좀 빠르게 걷거나 그러면 좀 숨이 차기도 하니까 유산소 운동이고,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수영 있죠. 음파 하면서 하는 운동이 있고 또 달리기도 당연히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좀 있어요.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만들어내기 위한 운동은 아니에요. 지방을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 운동이고요. 무산소 운동, 근육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의 운동입니다. 근육을 키울 건지 아니면 지방을 적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운동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당뇨 환자분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고 하면 무산소 운동이 없이 주구장창 그냥 걷기만 하신다는 건 그렇게 효율적인 건강관리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근력 때문에 중량 운동보다 걷기 운동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걸으시면 그래도 근력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보통 걸으실 때 어떻게 걷습니까? 그냥 이렇게 손 흔드시면서 아니면 물병도 들으시고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이렇게 같은 속도로 걷지 않아야 합니다. 일정 구간을 빠르게 걷는 구간을 만들어 두세요. 같은 속도로 걸으면 그냥 유산소 운동일 뿐이고요. 중간에 빠르게 걷는 구간을 몇 개 나눠서 만들어 놓으면 근력 운동이 되는 무산소 운동 구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내 몸에 더 도움이 되는 걷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운동이 중요한데 요즘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기도 힘들고 집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집 안에서도 하실 수 있는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의자를 잡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알려드릴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움직이지 않는 의자 꼭 확인하시고요. 뒤꿈치를 쭉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뒤꿈치 들어 올리는 운동이야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운동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안 하신다는 거죠. TV 보실 때 소파 붙잡고 이렇게 한 번씩 뒤꿈치 들어 올리는 운동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그냥 안정적인 자세에서 무릎을 90도 각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방법입니다. 양쪽으로 반복하시게 되는데 저처럼 평형 감각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의자를 잡고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정면으로 90도 정도 올렸다가 내리는 방법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방법은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것들을 잡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책상 같은 거를 짚으셔도 되고요. 이부자리에서는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셔도 되고요. 바닥에서. 그러면 훨씬 무리가 덜 할 겁니다. 팔굽혀펴기가 생각보다 체중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중장년층 분들께서는 그냥 이부자리에서 하실 때 무릎 꿇고 그냥 바닥에서 팔굽혀펴기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의자나 벽을 붙잡고 하셔도 돼요. 벽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운동 추운 겨울날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아차 내가 운동을 안 했구나 이게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실 운동 알려드릴게요. 이거라도 하고 주무셔야 되는 그 운동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어떻게든 이 허벅지 근육을 빠르게 움직이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간편한 건 이런 운동입니다. 그냥 든 상태로. 그리고 90도까지 올리는 거 아닙니다.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요. 한 30cm 아니면 10cm 하실 수 있는 정도로까지만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 든 상태에서 합니다. 지금 제가 한 20번 남짓 했거든요. 떨리고 있어요. 이 상태면 아마 50번 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떨린다 하면 내려놓으시고 다리 바꿔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만하면 됐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자리를 한번 바꾸세요. 옆으로 누우셔서 옆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한번 하십시오. 아이고 이것도 더는 못하겠다 하면 내려놓으시고 반대편으로 다시 해서 반대편에서 또 한번 하시고 좀 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엎드려서 뒤로 올리는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누워서는 50번 하시는 분도 이거는 10번 못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허리가 무리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은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무리 없으신 분들만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바로 누우셔서 주무시면 돼요. 네. 자,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못한 날 나는 이제 꿈나라로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다리 들어 올리는 운동은 횟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몇 회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잠자리에서 할 운동은 아니에요. 근력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근력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과도한 중량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부상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벼운 중량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 특히나 중장년층 이상의 분들은 이미 관절도 약해지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관절을 많이 쓰셔서 무리가 되는 근력 운동은 적절치 않으니까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근력 운동을 시행하시되 그렇다면 운동을 잘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지? 그냥 내가 혼자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다음날 몸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뻑적지근하다? 안 됩니다. 다음날 피곤하다? 안 됩니다. 다음날 특정 관절이 아프다? 안 됩니다.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너무 무겁게 하신 거나 다음날 컨디션에 큰 무리 없이 다시 시작해도 되겠네 하는 정도로만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혈당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식사 이후부터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이거든요. 이걸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최고점이 과연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거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을 잴 때는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식후 2시간이 가장 높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오해입니다. 절대 나의 혈당은 식후 2시간째 최고치를 찍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 환자분들 그리고 제 몸을 살펴보면 식사하고 나서 1시간 전후가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2시간째는 떨어지면서 측정이 되는 게 2시간째 혈당입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혈당을 쟀는데 당뇨 환자분이에요. 130이 나왔어요. 근데 혈당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 130에서 120으로 갔으면 몸에 진짜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쭉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제 120에서 잡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운동과 관련해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식후 1시간 전후가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갈 때이니 식사하시고 30분 후부터 1시간 사이가 운동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2시간째 운동하거나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나 공복에 운동하는 거 절대 피하셔야 될 행동입니다. 공복에 운동하시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지실 수 있으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식사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 시간을 가지실 것 꼭 추천드립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경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들을 이어준 선이 바로 경락인데요. 경락에 대한 치료로도 혈당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췌장이라는 장기를 관장하는 경락이 비경이라는 경락이 있거든요. 허벅지 안쪽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어지는 선을 가진 경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췌장 자체에 해당하는 경혈점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건 등 쪽에 있는데요. 비수라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이 혈자리를 자극해 주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쪽에서 췌장의 부위가 명치 손가락 4마디 아래 정도 이런 방식으로 좌측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해부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췌장의 위치는 배 가죽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등 가죽에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등 쪽을 마사지 해주는 것도 충분히 췌장 경락을 마사지하는 의미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뭐니 해도 췌장에 흘러가는 경락과 그 위에 있는 혈자리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췌장의 경락이 흘러가는 경로를 보면 허벅지 안쪽을 통해 가지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엄지발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엄지발가락을 주물러 주시는 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압판 같은 데서 지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엄지발가락을 특히나 신경 써서 밟아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마사지하기가 수월치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밴드 있지 않습니까? 좁쌀은 너무 작고요. 쌀알만한 크기를 안에 붙여서 지압을 해주듯이 엄지발가락 쪽에 붙여주시는 거죠. 이게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면 이쪽 바깥쪽 라인에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큰 뼈가 있으니까 큰 뼈에서 손톱 쪽으로 가다 보면 좀 온폭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살이 있는 부분에 붙여주시면 되고 식으로 동여매시면 되겠죠. 걸을 때마다 바닥에 두지 않으시고 옆에서 살짝 부딪히는 정도, 그 정도의 지압 효과를 보시는 거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TV 보실 때나 앉아 계실 때 하실 수 있는 지압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허벅지 쪽을 마사지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비장의 경락, 췌장의 경락은 허벅지 정중앙선과 옆측선 그 사이 45도 각도로 지나가는 경락입니다. 그냥 앉아 계실 때, TV 보실 때 가만히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매직이나 밀대 있지 않습니까? 홍두깨라고도 얘기하는 주방에서 쓰는 그거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준비하셔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TV를 보시는 겁니다. 췌장의 경락을 자극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한의학적인 거고요. 운동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으로 아주 굵은 혈관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결 사이로 만져보시면 이쪽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늘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허벅지 근육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허벅지 근육을 빠르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 중에 큰 근육은 바로 허벅지 근육이에요. 단일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최대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 바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거든요. 이쪽 근육 부분도 같이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밀어주시면 전체적으로 허벅지를 이 안쪽 췌장의 경락이 있는 쪽 그리고 중앙 부위, 옆 부위 해서 전체적으로 허벅지 근육을 마사지 해주시는 것이 당뇨 환자분들은 근육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노폐물을 빼고 내 혈당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아주 좋은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에서는 아이리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그게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연결돼서 근육 생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니 해도 이 허벅지에 대한 자극을 열심히 해주시고 췌장 경락 마사지, 근육의 피로도 풀고 마사지도 하고 이런 방법들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만의 비법이라고 생각했던 건 꾸준함과 도전, 이 두 가지가 저의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꾸준한 건 그냥 5분 아니 2분만이라도 매일같이 잠자리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 한 번 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한 번씩 하는 그 운동 꾸준하게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도전의 측면에서는 아이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하는 그 극단의 상황까지 한 번쯤은 가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단계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과 관련해서 저만이 갖고 있는 비법 가슴에 품고 운동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